1931년 영국 연방이 세워지기 전까지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심지어 미국조차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당시 대영 제국의 영토는 현재 영국 영토를 포함해 캐나다, 인도, 이라크, 수단, 나이지리아, 남아메리카,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까지 전세계 국토 면적의 4분의 1에 달했고 인구수도 4억 6천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전세계 인구 4명 중 1명이 대영 제국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영국이 세계를 정복하는 동안 한국은 기나긴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35년이라는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일본은 한국에서 군수품과 군자금을 약탈해갔고 징용과 징발을 통해 수많은 젊은이들과 지식인들을 차출해가는가 하며 여성들은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시켜 군수공장으로 보내거나 일본군을 상대하는 위안부로 보내졌습니다. 당시 영국과 한국은 극과 극의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이 한국을 롤모델로 한국의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대표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은 한국을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대폭 늘리고 역학조사를 시도했지만 효과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영국은 진단키트 구입과 역학조사 프로그램을 가동하는데 120억 파운드, 17조 7천억 원을 쏟아부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영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효과적인 방역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이는 영국 시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가디언은 한국과 직접 비교하며 영국이 한국에 비해 부족한 5가지를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 영국에서는 충분한 검사를 위한 인력이 부족했다. 두 번째, 역학조사의 필수적인 추적에 실패했다. 세 번째, 첨단 정보기술이 충분히 사용되지 못했다. 네 번째,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 국민들의 충분한 신뢰를 주지 못했다. 다섯 번째, 정부의 역량 부족. 이에 결국 영국은 정은경의 질병관리본부가 모델이라며 한국을 그대로 따라한 새 보건기구를 출범시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의 맷 행콕 보건부 장관은 보건기구가 팬데믹에 초점을 맞추는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시스템 운영 측면을 배울 것이다. 한국을 롤모델로 한 새로운 조직은 국민을 생물학 무기, 전염병 등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단일한 목표만을 가질 것이다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은 기존에 있던 잉글랜드 공중보건국과 확진자 추적을 위해 설립된 국민보건서비스 산하의 검사 및 추적기구, 합동바이오안보센터 등 새 보건조직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하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백신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국가가 바로 영국이죠. 영국신문 메일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최고의 대학교인 옥스퍼드 대학과 아스트라제네카 연구팀이 올해 크리스마스 전에 코로나19 백신 승인을 받아 의료진과 노약자들에게 사용하기 시작하고 나머지 인구는 내년 초부터 백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아스트라제네카는 성명을 통해 백신 개발 비용 20%를 인상하겠다. 백신 제조 비용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임상 개발과 규제, 유통, 부작용 모니터링 등 기타 비용으로 10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수익 없이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과학 분야에서 최초로 한국과 정부 간 협력 채널을 구축했습니다. 한국과 영국이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까지 함께 개발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영국의학연구위원회 MRC가 한국과기정통부 산하의 한국연구재단과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함께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모델링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공급과 한국 내 물량 확보 협조를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백신 계약을 단 한 건도 하지 못하는 동안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은 영국의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를 포함한 주요 백신 개발 회사들로부터 이미 25억 회분의 백신을 선구매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도발을 걸어왔는데요.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복지부는 한국 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수한 백신 글로벌 공급망에 합류한 사례는 처음 있는 일이다. 국내 기업의 생산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전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영국의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미국의 노바백스 등과도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1년에 5억 회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경북 안동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영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한 한국 남자 때문에 더욱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1992년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에서 태어난 그는 2009년 U17 국가대표팀을 거쳐 2010년 함부르크 SB와 4년 계약을 맺고 초특급 유망주라 불리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독일의 레버쿠젠을 거쳐 영국의 토트넘 하스퍼와 계약을 맺었는데 최근 토트넘과 5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앞두자 영국 매체 더 선은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주급 20만 파운드 하나로 3억 원에 5년 재계약을 제안할 준비를 끝냈다 보도했고,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최근 토트넘은 손흥민의 주급 20만 파운드와 함께 보너스까지 5년간 총 6천만 파운드 하나로 88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면 팀 내 가장 높은 주급을 받고 있는 해리 케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고 보너스까지 합치면 단독 1위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토트넘에서 활약했던 앨런 허트는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앞둔 토트넘 구단에 손흥민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전했고, 영국 매체 풋볼 런던도 토트넘이 손흥민과 재계약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손흥민은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고 빅머니를 만질 때가 됐다. 손흥민에게 뭐든 다 해줘야 한다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의 기록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유럽리그 최다골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의 98골을 이미 넘어서서 100골을 돌파하자 FIFA는 손흥민은 지금 유럽 축구에서 가장 폼이 좋은 선수다 라고 극찬했고, 손흥민이 수비 지역에서부터 약 70m를 질주하며 번리 선수 대부분을 제치고 골을 넣은 기적 같은 장면이 공개되자 무리뉴 감독은 호나우두가 1996년 바르셀로나 시절에 넣은 골이 떠오른다 극찬했습니다. 영국 전 축구선수이자 방송인 게리 리네커는 손흥민은 여러분들에게 평생 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단독골 중 하나를 선사했다. 내 생각에는 올해의 골이 될 것 같다 전했고,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큰 활약을 했던 앨런 시어러는 올해의 골이다.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손흥민을 쫓아갔는지 봐라. 그는 너무 빨랐다. 믿기지 않는 균형과 능력을 보여주었다 극찬했습니다. 영국의 BBC도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랭킹 25위 손흥민, 지난 시즌에 메시보다 우월하다 라며 손흥민이 2015년 독일 레버쿠젠에서 영국의 토트넘으로 이적할 때만 해도 영국 축구 팬들은 그가 누군지 잘 몰랐다. 단지 손흥민이 해리 케인의 부담을 덜고 도움을 주는 정도로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 손흥민은 해리 케인이 기록했던 공헌도를 넘어섰다. 시즌 초반이기는 하지만 리오넬 메시의 지난 시즌 418.2와 비교해서 손흥민 지수는 526.7이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활약하며 한국인의 21% 이상의 토트넘을 가장 좋아하는 해외 축구팀으로 꼽았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들어오기 전 한국은 물론이고 다른 아시아권에서도 토트넘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다. 손흥민의 상업적인 잠재력도 막대하다 강조했습니다. 영국인은 6,685만 명인데 그중 축구팬은 6,684만 9,998명. 영국 국민 모두가 축구에 열광하고 있고 현재 영국에서 가장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는 손흥민에 완전히 매혹됐는데요. 손흥민은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최고 수준의 경기를 해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내가 웸블리 토트넘 경기장에서 축구를 하는 동안 수많은 태극기를 볼 수 있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최고의 경기로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내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한국의 대사라고 느끼지 않냐고요? 미국에서 삼성전자 통신 장비를 구입하면 재정 지원을 하겠다 라고 개발도상국에 제안을 했다는 뉴스가 화제입니다. 도대체 무슨 자금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주겠다는 것인지 궁금해지는 소식입니다. 갑자기 나온 뉴스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이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미국 국제개발기구의 보니 그릭 부국장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개발도상국이 중국이 아닌 민주국가의 공급업체로부터 통신장비 하드웨어를 구매할 경우에 총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 및 기타 자금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제개발기구는 세계 최고의 국제개발기관으로 가난한 나라를 원조하면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표현하기를 우리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진전시키고 미국의 관대함과 선의를 보여주기를 원한다 라고 밝히기도 합니다. 결국 미국 국제개발기구가 중국의 화웨이 등 통신 장비를 퇴출시키는 정책에까지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미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국제개발기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들이 중국의 통신 장비를 채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그동안 화웨이 등 중국 통신 장비들이 투자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현실적인 고민을 완전히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민주국가의 통신 장비들은 더 안전하고 재정 지원으로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은 통신망 구축에 있어서 화웨이와 ZTE 등 중국의 통신 장비를 선택할 경우에 사이버 보안과 국가 안보 기밀 유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이런 불안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 통신 장비들을 우선순위로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이 개발도상국의 고민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보니 그릭 부국장은 구체적으로 민주국가의 통신 장비로 한국의 삼성전자, 핀란드의 노키아, 스웨덴의 에릭슨을 지목했습니다. 이 세 나라의 제품을 구매한다면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화웨이는 미국이 지난해에 내린 부품 공급 금지 조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등을 통해 엄청난 수량의 부품을 공수하면서 재고를 보유하는 전략을 사용했지만 곧 바닥을 드러낼 지경입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에 꼭 필요한 ARM 회사와의 칩 설계까지 막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이엔드급 제품 개발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지난해부터 화웨이는 1년을 버티기 어렵다, 곧 모든 사업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 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화웨이가 좀 더 버티면서 살아날 방법을 찾아보겠다 라는 희망마저 철저히 짓밟겠다는 것이 이번 미국 국제개발기구의 결정입니다. 화웨이는 중저가 브랜드인 아너를 중국의 주요 스마트폰 유통업체인 디지털 차이나에 현금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업체로는 전자제품 제조업체 TCL과 샤오미 등도 잠재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너가 매각이 될 경우에는 미국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고 결국 아너 브랜드 휴대폰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규제를 피하면서 중국이라는 국가에는 큰 도움이 되는 꼼수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꼼수에 미국이 순순히 속아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강경책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먼저 미국은 지난해 연말에 미국의 라이벌 화웨이와 ZTE를 타겟으로 해 600억 달러의 현금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 통신 장비 업체를 시장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70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출범한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에 예산 600억 달러를 배정해 두 기업의 통신 장비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는 전 세계 중저소득 국가들을 돕기 위해 미국 정부가 만든 기구인데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대출하거나 대출 보증을 해줌으로써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기구입니다. 즉, 약 73조 원의 자금으로 중국산 통신 장비 대신에 다른 나라의 통신 장비를 구입한다면 무조건 대출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화웨이나 ZTE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싼 가격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으니 그런 식으로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이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겠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으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국제개발기구의 보니 그릭 부국장이 재정 지원이 이 73조 원의 일부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총 출동을 해 완벽한 팀워크를 갖추고 전투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날이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사용해 칩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반도체 회사는
미국 상무부로부터 라이센스를 얻지 않고는 화웨이에 판매할 수 없다 라는 조치는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장 대만의 TSMC는 화웨이와의 관계를 끊겠다 라고 발표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조차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최근 인텔과 AMD 등은 공급 면허를 받고 일부 제품을 판매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노트북용 프로세서 관련 제품일 뿐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영국이 1월에 내린 결정을 번복하고 화웨이 통신 장비의 도입을 금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화웨이는 지난 9월 23일 우리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라고 충격적인 인터뷰를 하기까지 되었습니다. 특별히 미국 하원은 지난해 12월에 연방통신위원회 자금으로 화웨이의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상원이 연방기금으로 중국 화웨이의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통신위원회가 10억 달러, 약 1조 2천억 원 기금으로 미국 중소통신업체가 화웨이와 ZTE 등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업체의 장비를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지방통신공급단체는 2018년 FCC에 제출한 자료에서 회원의 약 25%가 화웨이와 ZTE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했고 이 25%를 완전히 교체해버리도록 엄청난 자금 지원을 약속한 것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 1위 통신 사업자이며 이동통신 매출 기준 세계 1위 기업인 버라이즌에 약 8조 원의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단일 수출로는 최대 규모이며 앞으로 더 많은 통신 장비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뉴스입니다. 아마 이런 소식이 앞으로 쉬지 않고 들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